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주정헌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자이너 팀에서 발표할 논문 제목은 The Composition Attention Model for Natural Language Inference라는 논문이고요. 일단은 대략적으로 오늘 논문 발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발표할지 간략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이 논문 저자들에 대한 간략적인 소개랑 앱스트랙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를 했는지, 그리고 Natural Language Inference, 소위 NLI가 이제 어떤 태스크인지에 대한 이제 설명과 소개를 알려드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이 뭐가 있는지랑, 그다음에 지금 이 NLI에서 어느 정도 다른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낸 디컴포지션 어텐션이라는 그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구동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간단한 기타 모델들에 대한 성능 결과 지표와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는 마지막에 한다고 써져 있는데 제가 중간에 NLI 쪽 설명이 다 되면은 그때 중간에 Q&A를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문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다들 잘 들리시나요? 네. 일단은 네, 첫 번째로 총 저자가 4명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분은 인도의 구글 AI 팀에 있는 그런 리서치 사이언티스트신데 이분은 상당히 제가 이제 링크드인 쪽으로도 많이 찾아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되게 확실히 이쪽 미국에 계신 실제로 여기 NIU에서 교수로 계신 분이고 되게 활동이 활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인용수가 가장 높은 논문 모델인 퀘스천 앤서링을 주제로 해서 했던 논문들이 좀 눈에 띄고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NLP 태스크를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역시 비미국계인 독일계 사이언티스트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뭐 이쪽 이제 NLP 쪽에서도 워낙 많은 이제 논문 성과들이 있고 뭐 포스트태깅이라든가 링귀스틱 스트럭처 같은 어떤 전통적인 NLP에 대한 그런 연구도 많이 하셨고요. 특이하게는 지금 산스랩이라는 조그마한 스타트업에서 리서치 디렉터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어쨌든 각자 이런 분들에 대한 특이한 행보도 좀 눈여겨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이분도 구글 AI 팀에 계신 인도계 사이언티스트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한 번쯤은 눈여겨봤을 법한 매우 유명한 논문인 포스테이깅 for 트위터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이라든가 아마 최초로 적용하셔서 논문을 쓰신 분인 것 같아요. 이 논문 인용수도 상당히 많은 논문 중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매우 유명한 분일 수도 있는데 좀 이분 역시 구글 그 브레인 쪽에 계시고 그 유명한 논문으로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트랜스포머를 발표한 유명한 논문 중 하나고 옛날에 보시면은 유니버셜 트랜스포머라는 좀 매우 제목으로만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생긴 그런 논문의 저자이시기도 한데 일단 확실히 그 사이에 뭐 텐스 투 텐서라든가 이제 뭐 릴레이티브 포지션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그런 소위 NLP에서 엔지니어링 메커니즘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딱 봐도 뭐 외모로 봐도 확실히 좀 개발자처럼 생기셨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 보면서 조금 논문 보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보니까 좀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 논문의 앱스트랙은 제가 정말로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해봤어요. 일단은 심플 뉴럴 아키텍처고요. 뭐 특이한 건 없어요. 다 뉴럴 아키텍처고 이게 이제 그 NLI라는 NLP 태스크에 특화된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뭐 가장 좋은 거는 심플하다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소개해 드리긴 하겠지만은 정말 심플하고 어렵지 않은 구조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attention to solve some problem이라고 하는데 지금 논문에서는
아마 NLP를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면 아실 것 같은데, 그 인트라 센텐스 어텐션이라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소위 처음에 어텐션 메커니즘을 저희가 공부할 때 접하는 셀프 어텐션인데, 그게 이제 센텐스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브 프로블럼도 뒤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reliance on word or information인데, 이것도 어텐션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단어의 순서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fewer parameter라고 하는데, 파라미터 개수가 그동안 NLI에 사용되었던 모델들보다는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도 그렇고 뭐 NLP 쪽으로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NLI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NLI가 전체 NLP라는 큰 그림 중에서 어떤 부분에 속하는지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만든 거고요. 좀 되게 어쩌다 보니까 찾게 됐는데 되게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서 인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출처는 가운데 GitHub 이분 여기 좀 기재를 해두셨고요. 크게 보시면은 NLP는 큰 그 지도의 한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여기 태스크라고 있는데, 태스크가 이제 소위 NLP라는 그냥 어떤 추상화된 개념 중에서 NLP가 해결해내야 할 수 있는 혹은 해결할 수 있는 뭐 미션, 뭐 태스크가 그 미션이라는 뜻이니까 라는 거를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NLI입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그동안 NLP 팀에서 많이 다뤘다시피 아시다시피 뭐 NER이라든가 포스트태깅이라든가 뭐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뭐 Q&A, 퀘스천 앤서링, 리딩 컴프리헨션 같은 그런 이제 많이 광범위하게 다뤄지는 주제 중에 저 NLP 같은 경우는 NLU라는 큰 카테고리 안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LU라는 건 이제 Language Understanding인데, 말 그대로 자연 언어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범위 안에 있는 것 중 하나가 텍스트 클래리피케이션이고, 그 외 나머지 여러 가지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쪽 보시면 모듈즈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모듈즈라는 건 사실상 NLP 아키텍처를 공부하다 보면 많이 다뤄지는 부분 중 하나가 어텐션 메커니즘이에요. 이거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크게 막 많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NLI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텐션 메커니즘이 주로 작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NLI가 뭐냐? 일단은 NLI는 이거는 이제 그 위키피디아랑 스탠포드에서 설명한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recognize textual entailment라고 하는데, 이 entailment가 한국어로는 그렇게 막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잘 찾아봐도 함의라고 그냥 약간 좀 되게 사전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단어인데, 이 함의가 어떤 뜻인지는 제가 좀 더 차차히 뒤에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 프로블럼들이 이 인테일먼트랑 컨트로딕션이랑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하는 건데요. 큰 NLI 중에 이 서브 프로블럼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틀은 프리마이스랑 하이포테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랑 가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되게 저희한테 익숙할 수도 있어요. 뭐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 뭐 어쨌든 우리가 항상 함수를 정의할 때 가설이라는 걸 항상 세우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제와 가설이 있다는 거가 뒷받침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 스테이트먼트라고 써 있는데, 이 두 문장이 있다고 봐요. 우리는 이 두 문장을 어떤 선별적으로 뽑아서 그 사이에 대한 문장의 관계를 추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마지막에 빨간색 글씨로 표시된 entailment, contradiction, and neutral. 그러니까 neutral은 중의적 표현이고 contradiction은 모순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상 그냥 그 반대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은 entailment가 뭐냐? 일단은 이거는 제가 직접 말을 만들어 봤는데, 문장에 의미적으로 포함되는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인테일먼트에는 이제 아티팩트가 아까 이제 산출물이죠. 산출물이 이제 보통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쇼티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일단 문장의 의미의 일반화. 이것도 사실 제가 지어낸 말이긴 한데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은 영어로 예제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me men and boys are playing frisbee in grassy area라고 하는데 이제 뭐 남자와 소년들이 뭐 놀고 있다. 즉 그 풀밭에서 놀고 있다. 프리스비를 가지고 이런 문장을 우리가 가설로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가설이 전제를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전제가 어떤 이제 가설을 유도를 하게 되는데 이 가설에 대한 유도가 인테일먼트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테일먼트는 people play frisbee outdoor 이렇게 어쨌든 some men and boys가 people로 일단 유도가 되었고 play는 그대로 가져오고 frisbee라는 어떤 대상물도 그대로 가져왔고 outdoors가 이제 grassy area라는 어떤 특정 이제 위치 명사죠. 위치 명사를 outdoors로 바꾼 걸 이제 유도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한 과정이 generalization 그러니까 뭐 문장 의미의 일반화, 소위 이제 큰 범주의 단어로 바꾸는 게 이제 generalizatio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쇼트닝은 간략화라고 하는 건데 간략화도 여기 프리마이스를 보면은 people is a less short is mowing the grass the green riding mower.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아마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는 어렵진 않지만 좀 약간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보기 힘든 표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테일먼트 같은 경우 people in red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보통 레드 셔츠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이라고 사람이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어쨌든 이런 표현이 이제 자주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국어도 찾아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문장의 어떤 특정 단어를 다 빼서 간략하게 표현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트래딕션 아까 이제 모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부정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뜻도 한번 저희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게이션이라고 해서 문장에 반대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얘기하면은 그 관계도라고 하죠. A에 대한 부정은 이제 뭐 앞에 A의 그 무슨 기호를 표시해서 A의 부정을 저희가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리마이스도 어떤 우리가 전제를 하나 깔아두고 그 전제에 대한 반대되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도 older man with white hairs and a red cap 그래서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유도된 이제 가설은 nobody has a cap. 그러니까 아무도 모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전제에 대해서는 누군가 모자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러이러한 것도 있는데 그것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가설도 이제 NLI에서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cat라고 썼는데 이 cat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특정 단어에 대한 부정 또는 혹은 기타 요소를 투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아지를 고양이로 바꾸고 뭐 그쵸? 그 다음에 뭐 자동차를 트럭으로 바꾸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단어를 어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단어에 대한 다른 요소를 투입해서 그 문장에 대한 컨트래딕션한 요소들을 투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컨트래딕션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전제를 이제 그 산출물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뉴트럴이라고 하는데 뉴트럴은 이제 중의적 표현입니다. 한국어도 그러고 영어도 그러고 뭐 많은 언어들이 이제 중의적 표현이 어떻게 보면 NLP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purpose clauses가 있고 modifier라는 게 있는데 사실 한국어로도 많이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문장 목적이 불분명하다. 뭐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이제 뭐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뭐 two dogs are running through the field 이런 뭐 강아지가 어떤 뭐 필드를 가로지르고 있다. 뭐 이렇게 전제가 있다고 하면은 인텔먼트는 some puppies are running to catch the stick. 이제 이거는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인테일먼트랑 컨트래딕션이랑은 좀 다른 양상으로 문장을 만들었다는 게 문장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강아지 두 마리가 뛰어가고 달려가고 있는 건데 뭐 어떤 강아지들이 뭐 막대기를 가지려고 뛰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인퍼런스한 가설을 도출해내기 위한 그런 클로지스를 이제 만드는 게 펄포스 클로지스고요. 이 펄포스는 말 그대로 목적어에 대한 어떤 불분명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modifiers라고 해서 이제 대상이 바뀌는 거죠. 대상이 바꿔서 이 문장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a middle-aged man would walk under the engine of trains on a race tracks.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 man is doing work on the black Amtrak train.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가져온 건데 어쨌든 뭐 레일 트럭 이제 그 철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블랙 암스텍이라는 어떤 그런 특정 고유명사를 가져와서 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플이라고 하는 것도 먹는 애플이 있고 뭐 애플 컴퓨터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시연되는 대상이 불분명해졌을 때 그런 어, 문장의 중의적 표현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카데믹한 목표를 지향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NLI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일단은 그 한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주어졌을 때 이걸 의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을 구성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문장을 기본적으로 주고 그 가설을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도 어쨌든 의미적으로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류를 할 때 사람이 일일이 했었고 그걸 클래시파이 하려면은 어떤 가설을 많이 세웠어야 되는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NLI를 통하면 이게 좀 더 이 NLI를 통해서 훈련된 모델이 있다면은 좀 더 자동화하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 사실상 아래 부분이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노테이트드 된 산출물을 얻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데이터셋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제 NLI의 어떤 근본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LI가 쓰이는 데이터셋이 유명하게 총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슬라이드 타이틀에 넣었던 스탠포드의 SNLI라고 있습니다. 그 스쿼드라고 하는 것처럼 스탠포드에서 또 비슷한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구식이긴 한데 뭐 텍스트를 주고 방금 제가 예시를 들었던 텍스트를 주고 저지먼트가 이제 라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정답이 될 수도 있고 라벨을 주고 거기에 대한 가설을 이제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이 일일이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 그래서 데이터셋을 구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데이터에 대한 출처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들어가 보시면은 자세하게 뭐 위키피디아 아니면 뭐 동화책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제너럴한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또 문제점은 있죠. 항상 NLP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범용성이라는 문제점인데 그거를 해결한 게 이제 NIU에서 만든 데이터셋입니다. 멀티 NLI라고 그래서 네. 프리마이스가 이제 아예 그냥 카테고리별로 나눠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뭐 픽션, 레터스, 텔레폰 스피치, 나이원 리포트에서 뭐 아예 그 카테고리별로 나눈 이제 프리마이스 하이포테시스를 가져와서 데이터셋을 만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뭐 제가 막 말이 빠르거나 뭐 잘 안 들리거나 그런가요? 혹시? 아, 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그 네, 슬라이드 14페이지에 네. 저지먼트 아래쪽에 있는 알파벳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제가 전에 봤었는데 제가 따로 주기를 안 해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예시의 데이터셋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답이 뭐고 인풋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뒤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네.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그 맨 밑에 문장은 근데 NNECN이라 가지고. 네. 제 생각에는 5명 정도의 사람이 어떤 건지 판단하고 다수결로 한 거 아닐까요? 아, 너무 휴리스틱한데? 네. 아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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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프로치라고 이제 논문에서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좀 딥러닝을 이제 잘 아는 편은 아니라서 조금 설명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어쨌든 제가 저도 이제 초보자다 보니까 제가 초보자가 이해한 입장에서 최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스텝이 소프트 얼라이어먼트 매트릭스를 이제 만드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소프트 얼라이어먼트라는 게 그렇게 막 일단 뒤에 제가 또 따로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 스텝 2는 디컴포즈가 이제 분해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디컴포즈를 분해한다 이제 서브 프로그램만큼으로 분해를 하는 게 두 번째 과정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결과를 합칩니다. 합쳐서 이제 마지막에 분류할 수 있는 클래피케이션을 만드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전체적인 어프로치, 그러니까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옵셔널로 얘네가 이제 모델 성능 평가할 때 인트라 센텐스 어텐션을 썼냐 안 썼냐로도 구분을 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뒤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소프트 얼라이어먼트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하드 얼라이어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소스 센텐스 내에서 단어마다 타겟 센텐스에서 어떤 단어로 평가할지 사람이 직접 지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예시를 드렸던 문장인데 이게 꼭 어떤 컴퓨팅하게 결과가 그러니까 계산된 결과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한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some men and boys를 사람이 직접 지정할 때는 people이라고 이제 어, 사람이 직접 지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some men and boys가 나오면 항상 people로 바뀌는 픽스드된 결과가 도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뭐 정확할 수는 있지만은 뭐 오버피팅된 어떤 데이터셋의 문제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논문에서는 소프트 얼라이먼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주변 단어의 어떤 인덱스랑 그 유사도를 구분을 해서 어떻게 스스로 변경할지 스스로 학습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시를 든 건데 제 생각에는 이너 레드 셔츠를 인 레드로 뭐 지가 스스로 바꿔서 문장을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잠시만요. 어, 아, 네. 그래서 일단은 어프로 일단은 지금 소프트 얼라이먼트에 대해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인풋과 아웃풋이 뭔지 여쭤봤잖아요. 첫 번째 A라는 게 이제 전제라고 이제 벡터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 가설이라는 이제 L, B라고 하는 그런 또 벡터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게 한 쌍이 돼서 A, B, Y라고 이제 하나 페어를 만드는데 이 Y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기에요. 그 아까 얘기했던 컨트래딕션, 인테일먼트, 유트럴이라는 그 라벨된 그런 결과를 한 데이터셋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랭스가 문장마다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픽스드 된 게 아니라서 가장 긴 문장이 가장 긴 벡터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널 토큰으로 패딩됩니다. 네. 그래서 y 같은 경우는 인디케이터 벡터라 그래서 고유 벡터로 계산을 한다고 논문에서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decomposed attention이라는 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attend라고 이제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attend라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 라인을 이용해서 A랑 B의 벡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제 이게 소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어텐션 메커니즘의 계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decompose가 아까 이제 분해한다라는 뜻이었잖아요. 분해를 할 때 나중에 그 이건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서브 프로블럼만큼 함수에 넣어서 어 벡터를 또 만들어 줍니다. 이게 이제 벡터를 만들어 준 결과가 바로 이제 컴페어에 대해서 쓰이기 시작하는데, 컴페어는 이제 각 그 벡터 여기서 이제 V V1과 V2로 나눠지는데요. 일단은 음, 음, 그러니까 서브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총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총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본다고 해봅시다. 그럼 하나만 봤을 때, 그 데이터셋은 저희가 A, B, Y가 있잖아요. 그래서 A랑 B에 대한 벡터에 대한 서로 유사도를 체크를 합니다. 그 유사도가 체크된 어떤 서브 프레이즈가 생성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각 서브 프로그램들만큼 또 도출되는 그 벡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마지막에 어그리게이트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벡터로 만들어지는데, 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서로 곱하게 되면은 계산량이 길어져서 그냥 큰 길이의 벡터로 h라는 함수에 넣어서 벡터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마지막에 그 라벨을 이제 라벨이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답이죠. 정답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벡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어떤 decomposable attention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파라미터랑 설명 같은 경우는 일단은 attention weight 같은 경우는 normalize, unnormalized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 벡터를 이제 같은 사이즈로 안 두고 그냥 마지막에 널 토큰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길이로 줘버리면은 그 정사각형만큼의 매트리스가 생겨서 불필요한 계산량이 많이 생긴다라는 단점이 있기 위해서 일단은 디컴포즈 이 두 벡터도 디컴포즈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드포워드로 이제 통과를 시켜요. 피드포워드 통과를 시키면은 컴페어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서브 프로그램만큼 이제 나온 거 개수만큼 그 벡터를 나눠서 그 A랑 B에 대한 그 벡터에 대한 그 여기서는 이제 펑션 G라고 하는데 이 펑션 G에다가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똑같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넘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그리게이트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Y 이제 라벨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벡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unnormalized 된 스코어의 예측 값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실험 결과 같은 경우는 크게 보시면은 이제 그 전에 쓰였던 뭐 LSTM이랑 GRU, CNN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테스트 어큐레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파라미터 개수도 나머지는 100만 단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K 단위인 거 보니까 확실히 그렇게 파라미터가 많지는 않은 걸로 판명이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셋의 한 일부분인데 이게 이제 실제 N이에요. 이 N이 이제 그 뉴트럴인데 이 뉴트럴을 얼마만큼 잘 맞췄는지에 대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틀렸는데 이제 뭐 디컴포지션 어텐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전체 54만 개 페어링된 그 NLI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그 중에 9,800개가 트레이닝 셋으로 밸리데이션 셋으로 쓰였고 마지막에 테스트 셋이 이제 9,800개 정도 쓰였고요. 그다음에 토크나이즈드 같은 경우도 이제 센텐스 토크나이즈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패딩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토큰으로 패딩되었고 그다음에 그 가장 긴 문장이 이제 50 랭스 이하의 문장들만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걸 또 계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문장의 길이가 짧은 애들부터 소팅을 해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 애초에 인풋으로 넣을 때 문장 길이가 짧은 애들부터 먼저 계산을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인베딩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브 인베딩을 써서 이제 인풋 디멘전이 300이고 그 다음에 놈2를 썼고 그다음 랜덤 인베딩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을 줬는데 이게 이제 아웃 오브 보캐버러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다라고 설명을 돼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아담 파라미터랑 드롭아웃이랑 렐루랑 그다음에 투 레이어스만큼의 그러니까 투 레이어 두 층을 쌓은 이제 200개의 유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너무 잘 해주셨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20장에서 네, 20장. 네. 여기서 뭐 L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뭐 L 1이에요, 1. 이게 폰트가 네.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1이에요. 아, V1. 네. 여기서 V1이랑 I가 각각 여기 지금 그림 이렇게 박스 쳐준 데서 어디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1부터 i에 대한 인덱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지? 제가 확대를 해드리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만큼을 i 인덱스랑 1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나요? 네, 지금 제가 확대한 요 부분 1과 i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혹시 질문이 뭐 제가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뭐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그냥 V1에서 그러면 I가 의미하는 게 인덱스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수학식으로 썼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날것으로 써가지고 헷갈려 보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수학식으로. 그러니까 i가 인덱스가 맞고요. i가 1부터라고 주고 이제 i는 소위 얘기하는 지금 임의로 넣었을 때 마지막 인덱스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최대값이 L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length LA가 그 i의 값이에요. 그래서 1부터 LA만큼 벡터를 본다. 그리고 V2도 length B에 매칭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A가 length A가 그 아까 그 ABY라고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프리마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제 센텐스의 랭스 길이. 그 B 같은 경우는 그 가설 문장에 대한 길이.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그 혹시 네. 네, 24번째 PPT에 24번째 PPT에 그러면 네. G가 어떤 함수인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G 함수요? 그 네, PPT 그러니까 어디 부분? 네. 컴페어라고 돼 있는 네. 그 부분이 저도 그 여기서는 그 similarity를 구한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근데 그냥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저도 이 부분은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네. 제가 아까랑 그거랑 좀 많이 세세하게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벡터의 유사도를 구한다라고 써 있었어요. 컴페어 할 때. 네. 그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에서는 그냥 두 개 벡터 곱해가지고 하거나 하기도 하던데, NLP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 어떤 거랑 비교했을 때, 그 레커멘데이션 추천 시스템에서는 이제 어떤 아이템이 네. 있으면은 두 개의 아이템의 유사도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그냥 두 개 벡터를 곱해가지고 그 나온 값을 가지고 뭔가 이제 유사도를 그 측정하는 어떤 매트릭으로 사용하는 것 같던데 여기는 어떻게 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거가,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은데, NLP에서는 그 벡터 간 유사도 계산할 때 다른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음, 저도 그거는 확실하게 잘 몰라서 설명은 못 드릴 것 같고, 어,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혹시 괜찮을까요? 네. 그 혹시 논문에 experiment result 같은 건 없나요? 그거 아까 제가 이거예요. 혹시 아, 성능 평가 보시려고 하신 거 맞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 요 화면입니다. 네, PDF, 보내주신 PDF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요거 있어요. 논문 뒤편에 보면은 음, 조그맣게 표로 나와 있어요. 네. 그 그러면 생각. accuracy가 그 평가하는 매트릭인 거네요? 아, 그쵸. 네. 왜냐면은 지도 학습이니까 그 그 F1 스코어로 true positive랑 false negative 한 그 정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14페이지의 예시 데이터셋 한 번만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여기요. 여기서 정답 데이터가 저지먼트의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은 하이포시스는 어떤 식으로 평가에 사용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텍스트랑 하이퍼티시스가 하나의 인풋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음, 그래서 아까 그 디컴포즈 그러니까 두 개 벡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텐션 설명을 드릴 때 그래서 그 두 벡터를 두 개를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인풋으로 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그게 뉴트럴인지 아니면 뭐 네, 맞아요. 컨트래딕션인지 네. 그게 이제 아웃풋으로 나온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음, 그러니까 그냥 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냥 간단하게 지도 학습이니까 이건 다 결국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이 인풋이랑 아웃풋이. 그래서 이 문장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두 개 문장을 넣었을 때 서로에 대한 그 NLI를 얼마만큼 잘 그러니까 맞췄느냐. 그러니까 이제 보통 크게 이제 세 범주로 나눠지는 거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면은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보여주는 그 저지먼트랑 아까 네, 요거 CCC 5개가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찾아보고 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NLP의 그 벡터 2개 유사도 그 2개 정도는 제가 찾아보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